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사용했던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6K, 줄여서 4K6K라고 하죠. 이 4K6K 카메라의 1년 사용기 리뷰를 드디어 올리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제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 카메라를 받아들고 전원을 켜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생소한 단어는 바로 셔터 앵글입니다. 저는 아직 이 기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단어 하나에 내가 그동안 접해왔고 알아왔던 카메라와 많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건 시네마 카메라고 어떤 면에서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영화 제작의 표준 풀프레임 센서인 슈퍼 35mm인 것은 크게 이상하지 않고 필름과 수동 조작이라는 디지털 카메라이지만 동시에 디지털과 조금 거리가 있는 분위기가 카메라 전반에 흐릅니다. 이 카메라는 로, 프로레스 이렇게 두 가지의 촬영 영상 포맷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픽처 프로파일은 존재하지 않고 로고의 형태로만 촬영이 되고, 이는 다시 말해 100%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에서 후보정을 전제로 한 촬영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모니터 아웃풋 항목에 와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레드나 알렉사와 같이 별도의 모니터를 달고 디렉터나 현장 지휘자들이 화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다양한 모니터 오버레이 셋업, 두 개의 옵션으로 제공되는 타임코드, 다양한 영화 포맷에 따른 서로 다른 화면 비율의 세이프 가이드라인도 메인 화면에서 바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자동 초점, 카메라 자세 안정화 기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 오토 ISO조차도 없다는 건 이런 차원에서 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오직 카메라를 손에 쥔 사람의 혹은 그 그룹의 맨파워에 의해 작동되는 카메라입니다. 200만원대의 가격으로 내 실력과 감정과 나의 시선을 담아내기에 이보다 완벽하게 스스로를 비운 카메라가 세상에 존재했었을까요? 다만 사람들은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불편한 카메라라고요. 이 카메라가 불편한 이유는 사실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시네마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찍으려니, 여행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촬영을 하려니 힘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카메라들이 그렇듯 포켓 6K도 확실히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렇다 보니 단순히 화면이 예쁘게 나온다는 소문만 믿고 접근한 대중에게 아주 고약한 카메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포켓 6K에 대한 약간 시니컬한 칭찬인 결과물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키는 카메라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정말 이 카메라는 결과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카메라일까요? 일단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 6K, 이 이름에 대해서요. 주머니에도 안 들어가는데 무슨 포켓 카메라? 이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선 블랙매직 디자인사에서 예전에 출시했던 두 개의 카메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포켓 6K 카메라는 이 두 카메라의 이종 교배로 탄생한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FHD 카메라로 블랙매직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초경량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를 많이 품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아주 단순한 미러리스 중 하나로 보이는 이 카메라가 바로 13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10비트 시네마 DNG 로 비디오 촬영이 지원된다는 것. 미러리스라는 개념조차 당시에 제대로 갖지 못하던 시기에 아주 기이한 컴팩트 시네마 카메라의 강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카메라가 바로 이름 그대로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 즉 오리지널 포켓 시네마 카메라였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BMCC, 여기서 포켓이라는 이름이 빠진 블랙매직 시네마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소위 VDSLR이라고 DSLR의 비디오 촬영이 가능해지던 시기, 슬슬 시장에서 이 분야의 주목도가 생길 때 출시된 본격 가성비 시네마 카메라였습니다. BMCC는 매니아들을 통해서 뛰어난 화질과 색감, SSD를 통째로 넣어 촬영한다는 발상의 전환 등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시장에 출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포켓 6K는 이렇게
두 카메라가 합쳐진 2종 교배된 카메라로서 오리지널 4K 카메라에서 그 이름과 카메라의 기본 배율을, 그리고 BMCC가 가지고 있는 큰 스크린, SSD 레코딩, 살짝 사다리꼴 모양의 측면 디자인을 가져온 이렇게 두 기종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최대 해상도 6K, 거기에 12비트 B-RAW까지 지원하고 최대 해상도, 최대 화질에서 50p 촬영이 지원되는 걸 보면 6K는 구색 맞추기를 위해 넣은 것이 아닌 정말 사용하라고 넣은 사양인 것 같습니다. B-RAW의 경우 제가 쓰는 파이널 컷 프로에서 직접 임포트가 가능하지 않아서 다빈치 리졸브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점입니다. 10비트 프로레스 MOV로 찍히는 영상의 화질이 나쁘지 않아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난 1년간 저는 오히려 프로레스 포맷으로 영상 찍기를 조금 더 즐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4K 6K와 α7S3를 들고 잠깐 야외로 나와봤습니다. 요즘 핫한 풀프레임 미러리스와 시네마 카메라의 단순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4K 6K는 과연 다른 카메라들과 함께일 때 어떤 모습일까요? 두 카메라 모두 똑같이 2405mm 렌즈를 달고 나왔으니 센서 크기에 따른 화각 비교를 해볼만 하겠네요. 광각에서는 꽤 큰 단점을, 망원에서는 조금 더 장점을 보이긴 합니다만 α7S3가 크롭 모드의 촬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4K 6K의 장점이라고 말하긴 조금 머쓱합니다. 시원한 광각 화면을 위해서 별도의 초광각 렌즈 하나 정도는 들고 다녀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풀프레임 카메라가 부러워지는 건 딱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를 1년간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장비를 달았음에도 늘 언제나 가졌던 생각은 무겁다입니다. 짐벌레라도 올리려면 각종 케이지를 다 떼어버려야 하기도 하고요. 케이지를 다 벗어도 이 카메라는 여전히 무거운 카메라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면에 터치 조작이 가능한 FHD 화질의 5인치 와이드 스크린, 그리고 단 한 번의 조작으로도 터득이 가능한 메뉴 UI는 4K 6K의 강점이죠. 3개의 펑션 버튼이 밖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인스크린 메뉴의 뎁스를 넓은 화면에 뿌려놓아서 2단계 이상 들어가지 않고 직관적으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5인치 스크린 때문인지 좌우로 긴 형태가 된 탓에 앞서 말한 짐벌레라도 얹으려면 별도의 플레이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주렁주렁 리그를 달고 찍다 보면 짐벌과 잘 붙지 않는다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됩니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핸디 시네마 카메라와 원핸드 짐벌 장비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죠. 현장에서는 차라리 조금 가벼운 미러리스를 짐벌에 올리게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4K 6K는 어느새 핸드헬드용 카메라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카메라 외형 디자인에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BMCC의 외형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4K 6K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K 6K는 손이 많이 가는 카메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아주 든든한 녀석이기도 했습니다. 풀사이즈의 HDMI, 3.5mm 미니 XLR 마이크 단자, 이어폰 단자를 지원하고
전원 단자를 통해 충전 혹은 촬영 중 전원 공급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켓 6K의 쿨링 시스템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내부에 팬이 있고 구멍이 다소 크게 나와 있는데 이 때문일까요? 포켓 6K는 발열로 인한 녹화 제한, 카메라 꺼짐 등의 이슈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요즘 카메라들이 속속 대용량 로우 촬영을 지원하면서 저장 장치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요. 포켓 6K는 SSD를 저장 장치로 활용하면서 다른 카메라에서 볼 수 없는 그 가성비를 구현해냈습니다. 지난 1년간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난 뒤 단 한 번도 멈추거나 에러를 낸 적이 없는, 그래서 믿고 내버려둬도 알아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적어도 기본기에 있어서 최고급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네마 카메라로서 시네마틱한 영상뿐 아니라 예능, 인터뷰, 라이브 스트리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캠코더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 골고루 안정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죠. 문제는 배터리를 두고 사용할 때입니다. 아주 예측 불가능한 무척 약한 전원 공급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각자 별도의 솔루션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카메라는 제가 10년 전부터 막연하게 꿈꿔왔던 로우 비디오로 촬영해보고 싶다는 꿈을 이루어주기도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심하게 저질인 배터리로 1년 동안 골치를 썩게 한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로우 비디오 얘기를 했으니 이 이야기를 해보죠. DSLR에 비디오 기능이 탑재되면서 일어난 지각 변동은 드디어 우리가 TVCF 혹은 영화에서나 보던 화면의 질감이 이 DSLR 카메라로도 구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바로 로우 비디오입니다. 당시에 매직 랜턴이라고 하는 일종의 독립 프로그램을 카메라 안에 침투시켜 별도의 OS처럼 작동하게 하는 건데요. 아주 상식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진에서 가능한 로우 이미지 촬영을 같은 바디의 비디오에서는 왜 사용할 수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캐논 브랜드마다 락되어 있는 많은 기능들을 풀어버리는데, 그래서인지 기기에 이상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했었습니다. 용량도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최고 용량에 가까웠던 128기가 메모리에 10분 정도의 녹화가 가능한, 사실상 실사용성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화질에 대한 욕구는 수많은 영상 제작자들이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대상이요, 본능의 표출입니다. 저는 8mm 비디오 카메라를 쓰던 때도 이 카메라로 찍히는 화질의 개선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매직 랜턴으로 로우 비디오를 찍기 위해 수많은 메모리 카드를 들고 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무수한 예를 통해 필름 메이커들은 주어진 환경에 맞게,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물들을 얻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불편한 카메라는 언제나 필름 메이커들에게 변수가 아닌 상수였고, 그 과정을 통해 언제나 주어진 환경보다 더 나은 결과물들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왔죠. 6K RAW 그리고 듀얼 네이티브 ISO만으로도 이 카메라의 화질은 그저 아름답다고 할 만큼 좋은데요. 6K에서 다운샘플링한 4K, 4K에서 다운샘플링한 1080p는 여러 면에서 촬영하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물론 네이티브 1080p도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니까 그 어떤 옵션에서도 포켓 6K에서는 촬영 현장과 편집하는 장소 모두에서 행복감을 주는 카메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ISO 1250에서 드라마틱한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제공하는 듀얼 네이티브 ISO 역시 진작에 포켓 6K에 담겨 있습니다. 이 듀얼 네이티브 ISO와 로우 촬영과 결합될 때 강력한 힘이 생기듯 포켓 6K는 미니 XLR 인풋을 지원하고 동시에 3.5 마이크 인풋도 지원합니다. 미니 XLR 인풋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팬텀 파워가 카메라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 이렇게 고음질을 담아낼 수 있는 다이내믹 마이크를 직접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다는 건 아주 뿌듯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창작자가 이미지나 사진을 올리면 아울러 스테레오 빌트인 마이크도 카메라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마이크 인풋이 존재하면서 촬영 현장에서는 최소 2개 이상 3개의 마이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카메라는 자동으로 오디오 입력을 감지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데, 이전 촬영의 오디오 셋업과 다른 종류의 촬영을 하신다면 그때그때 오디오 인풋의 형태를 지정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끔 무음으로 녹음되는 경우가 있으니 포켓 6K는 정말이지 섬세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이 카메라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카메라의 장점 위주로 소개를 해드린 건 아닌가 싶긴 하지만 단점 또한 꽤나 많은 카메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오토포커스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오토포커스가 좋지 않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 이건 차라리 카메라의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또한 바디 안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극악한 배터리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니터도 움직이지 않네요. 이 4가지 단점들이 제가 이 카메라를 좋아하지만 상대방에게 추천하기에 주저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00만원 가까운 다른 플래그십 카메라들과 뒤처지지 않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절반의 가격대로 팔리고 있는 포켓 6K. 혹시 이건 그 다른 카메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능의 자세 안정화 기능, 오토포커스, 배터리 효율화 기능을 뺀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건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신의 기능들을 다 넣고 그 가격에 가장 좋은 최신의 카메라를 구입할지, 그 기능들을 뺀 가격에 포켓 6K를 살지, 그리고 저의 선택은 포켓 6K였습니다. 왜 저는 이 카메라를 선택했을까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uys so much. 요즘 사무실에 사람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물어왔었습니다. 혹시 일 말고 개인적인 촬영도 자주 하시나요?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어느 순간 영상은 제게 일 그 자체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 개인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 더 이상 영상을 만들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포켓 6K는 철저히 나의 일을 위해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지난 1년간 내가 카메라 뒤에 있다면 결코 불편함이 없는 카메라. 내가 조금 더 분주하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는 포켓 6K를 들고 다니는 것 또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게 카메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 개인을 위해 영상을 찍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며칠 후,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영상을 찍어보겠다는 생각에 사무실을 나서봤습니다. 인터넷 어디선가 어렴풋이 기억했던 그 화면, 일이 아니었으면 갈 엄두도 못 냈을 그곳을 향해 3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낮에 보면 평범한 산중턱인 이곳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압도적인 풍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이곳에서 해가 지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포켓 6K의 리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전 이것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단순히 좋은 화면을 얻기 위해 매직 랜턴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했던 지난 시간의 수많은 사람들, 한 장면을 얻기 위해 빗속에서, 오지에서, 주위 한가운데 서 있기를 결정한 제작자들, 지난 1년간 내가 이 카메라와 함께 감수했던 불편함들은 사실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필름메이커들이 오늘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앞서 포켓 6K는 결과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카메라라고 했던가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포켓 6K는 그 결과뿐 아니라 이런 나의 과정과도 어울리는 카메라라고 말이죠.